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정다은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뇌신경 재활은 뇌졸중, 뇌종양 등 뇌질환으로 손상된 신체 및 인지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일상 복귀를 돕는 통합 치료입니다. 더구나 뇌의 가소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골든타임 내에 환자 상태에 맞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4인플러스 병원 재활의학과 배진석 과장과 함께 뇌신경 재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신경은 인체의 다양한 부위로 정보를 전달하며 감각과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한 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뇌 기능 개선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배진석 과장과 함께 뇌신경 재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뇌신경 재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장기는 없게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우리의 뇌는 생명체로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뇌신경 재활은 뇌가 다치고 나서 발생한 기능의 장애를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한 치료가 되겠는데요. 뇌가 다치게 되면은 손상당한 부위에 따라서 운동 기능, 언어 기능, 인지 기능 등 다양한 부위의 장애가 올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다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치료가 뇌신경 재활 치료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치료는 어떤 분들이 받게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예, 다양한 종류의 환자분들께서 재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네. 크게 저희가 뇌가 다치게 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크게 발병 기전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크게 비외상성 기전과 외상성 기전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외상성 기전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뇌졸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겠고요. 예. 이외에도 저산소성 뇌손상, 뇌종양, 감염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게 되겠고요. 최근에는 활동하는 인구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비외상성이 아닌 외상성 기전으로 다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그냥 가볍게 뇌진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요.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원인이 생길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기능의 장애가 생긴 모든 분들이 뇌신경 재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군이 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 게 이 손상된 뇌 기능 정말 다시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를 저희는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뇌의 영역이 새롭게 다시 기능을 익히면서 다시 대신하는 능력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손상당한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재활 치료를 통해서 기능을 상당히 저희가 개선시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재활 치료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앞서 뇌가 다시 배우는 능력 말씀해 주시면서 뇌의 가소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뇌가소성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 뇌가 경험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적 변화가 되겠고요. 예. 세포 사이들의 연결을 저희가 이제 시냅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네. 반복적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가 많아지면서 변화를 거치게 되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적인 변화가 되겠는데요. 특정 기능을 담당하던 뇌 부위가 다치게 되면은 다른 부위에서 다시 그 기능을 대신하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뇌신경 재활 치료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크게 두 단계로 구분이 되겠네요. 이 재활 치료는 언제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하던데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골든타임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저희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부터 재활 치료가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은 탁과 선생님들께서 협진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보통 재활 치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환자분이 상태에 따라서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방향성은 차이가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뇌의 가소성은 수상 후에 초반 몇 개월 이내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도표는 뇌졸중 후에 자발적인 신경 회복의 속도를 표현한 도표가 되겠는데요. 네. 발병 후에 어느 시점에 재활치료가 시작되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곡선을 더 가파르고 더 지속되게 만들 수 있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재활학과 의사들은 초반 6개월 이내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 시기를 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더라도 재활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빠른 시작이 핵심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재활치료를 받을 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는 몇 달에 거쳐서 집중적인 치료로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짧은 기간의 치료보다는 꾸준한 반복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는 마라톤과 같은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뇌질환이 뇌졸중이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예후는 경색이나 출혈의 부위와 또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뇌출혈의 경우가 뇌경색보다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대한재활학회 자료에 따르면요. 뇌졸중 이후에 9%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약 73% 정도에서는 불완전하게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마비된 팔이나 다리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 회복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초기에 마비가 심하더라도 재활치료를 통해서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통상적으로는 상지가 이제 다리 쪽에 비해서 좀 더 느리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겠고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미세한 손동작, 저희가 예. 숟가락이나 젓가락 사용하는 걸 많이 원하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미세한 손동작은 좀 더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반복적인 운동 훈련을 통해서 뇌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반대로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재활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희가 좋아질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겠고요. 네. 근육이 약해지거나 관절이 굳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를 저희는 관절의 구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렇게 구축이 일단 시작돼 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럼 재활을 놓치면 회복 기회도 좀 줄어드는 거네요. 예, 발병 맞습니다.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도 재활치료를 받으면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은 초반 6개월 이내라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활치료의 효과는 보통 발병 초기에 이때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게 되겠는데요. 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최근 연구에서도 만성 단계 환자에서도 재활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시기가 늦었다고 반드시 포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일단은 빨리 시작을 하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활치료가 진행이 될까요? 예, 저희가 재활치료는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람의 힘과 운동 기능을 회복하는 운동 치료가 있겠고요. 일상생활 수행 동작과 손 기능을 훈련하는 작업 치료가 있겠고요. 언어 기능 향상을 위한 언어 치료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기억력과 집중력을 훈련시키는 인지 치료가 있겠습니다. 뇌가 다친 위치에 따라서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환자분의 상태를 감안을 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재활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특히 좀 겪는 어려움 혹은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수많은 합병증들이 있겠지만요. 보통 환자분들께서 많이 통상적으로 겪는 그런 불편감을 말씀드리면은 네. 삼킴 장애와 근육의 경직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킴장애란 저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은 식도를 통해서 위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는 목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과 여러 가지 반사작용이 같이 저희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네. 뇌 손상을 당한 이후에는 이런 삼킴 기능이 많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게 되겠고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영양분 섭취가 잘 안 되면서 영양실조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방사선 장비를 이용해서 삼킴 기능 평가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환자분은 액체류를 드셨을 때 앞쪽에 있는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액체류의 농도를 저희가 농도를 좀 걸쭉하게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영양분 공급 방법을 계획을 하게 되겠고요. 네. 또한 삼킴 기능 치료를 통해서 기능의 향상을 도모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국제 연화곤란식 표준화 체계에 대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네. 삼킴 기능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 상태가 어느 정도 시기 단계가 적절할지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환자분께 저희도 교육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 그림에서처럼 요즘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이 네. 어떤 한국형 음식을 드시면 되는지도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한 평가와 상담을 통한 단계 교육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의 경직이라고 부르는 근골격계 통증이 되겠습니다. 네. 이는 뇌 손상 이후에 근육을 억제하는 신호가 약해지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절을 잡아당기다 보니까 통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치를 했다가는 관절이 굳는 구축으로 진행될 수가 있겠고요. 영구히 관절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운동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관절의 운동 범위를 최대한 확보를 해주게 되고요. 약물 요법을 통해서 저희가 좀 조절을 해드리고 심한 경우에는 다음 그림처럼 초음파를 봐서 원인이 되는 근육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보톡스 주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네요. 네. 뇌신경 재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재발이 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뇌졸중이라는 질환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뇌졸중이라는 질환은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저희가 뇌신경 재활 치료를 통해서 기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뇌졸중이 다시 생기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뇌졸중이 2번, 3번 이렇게 오신 경우에는 네. 재활 치료를 시행을 했을 때도 회복되는 정도 또한 그 회복되는 기대치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뇌신경 재활 치료를 통해서 기능이 회복됐더라도 앞으로의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고민이실 것 같은데 재활 치료 후에 재발이 됐는데 또 그럼 재활 치료를 받는 게 맞나? 맞습니다. 앞에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졸중이 2번, 3번 생기게 되면요. 예. 기능이 더욱더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 좋은 경우에는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까지 그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뇌졸중 발병 이후에 이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엔 지속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치료처럼 좀 새로운 치료 방법도 많이 도입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치료들이 활용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연구들과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서 보행 훈련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저희가 로봇 보행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고요. 또한 손상된 뇌신경 세포를 다시 활성화되도록 돕기 위해서 전기 자극과 자기장을 활용하는 경 2개 자기 자극술 또한 저희가 시행을 해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예. 다음 그림은 저희가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인데 네. 환자분은 의자에 앉으셔서 예. 두피에다가 기계를 부착을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큰 불편감 없이 시행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치료 방식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일 텐데 네. 보통 어느 시점에서 사회 복귀, 일상 복귀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저희가 하는 이 재활 치료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회로의 복귀가 되겠습니다. 네. 초기 손상의 정도 또 환자의 기능 회복
회복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병원에서도 외출이랑 외박을 통해서 치료실에서 배운 기술을 외부에서 다시 한번 써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적응 과정을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추후에는 직장까지 복귀하시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평가 또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단순히 재활이 아니라 정말 사회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인 건데 네, 맞습니다. 이 재활 치료하면서 많은 환자분들 만나실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처럼 의사 입장에서도 네. 환자분이 드라마틱하게 치료 효과가 있는 분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달에 뵀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환자분은 이제 젊은 40대 환자분이셨고 네. 뇌출혈 이후에 재활 치료를 위해서 오신 분이셨었는데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자분이 재활 치료에 임해 주시기도 했었고요. 예. 또한 환자분께서 좋은 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면서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저희가 들어오시게 됐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운동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또 이런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환자분이 3개월 만에 퇴원하실 때 걸어서 퇴원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거는 환자분의 의지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요. 또한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가 들어갔을 때 이러한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적절한 시기에 오셔서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걸린다는 6개월보다도 3개월밖에 되지 맞습니다. 않으신 거네요. 예. 또 새로운 삶을 사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가족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족들이 어떠한 점들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재활치료 과정 중에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게 우울감이 되겠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서 지속적으로 격려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요. 일상생활에서 자립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옆에서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하겠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활 과정에서 우울증 겪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감정이 실제 치료에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분들이 결국 재활치료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집중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회복이 가능한 시기를 놓치는 것으로 저희가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우울감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뇌신경 재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 어떤 걸까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꾸준함과 반복 훈련이 되겠습니다. 뇌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연결을 만들고 기능을 다시 저희가 좋아지게 되겠는데요. 네. 따라서 환자분, 가족, 의료진 모두 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한 반복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재활은 결국엔 꾸준한 반복. 이 핵심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재활치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많이 개선된 건 맞지만 아직도 외래에서 보다 보면은 회복이 가능한 시기를 놓치고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많게 되겠습니다. 경미한 뇌 손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킴장애, 근육의 경직처럼 내가 알 수 없게 동반되는 합병증들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향후의 기능 장애를 막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뇌는 다시 배울 수 있게 되겠고요. 환자분들께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재활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 적절한 재활 치료에 대한 상담을 받고 도움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배진석 과장과 함께 뇌신경 재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의 건강은 우리 몸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평소 발 근육을 강화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운동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발가락을 최대한 오므렸다가 가위바위보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과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끝을 톡톡 부딪히는 동작은 혈액순환과 면역력은 물론 발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무공과 유리병을 굴려서 발바닥 아치 부분을 마사지해주고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해주면 발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병에 대해 궁금한 점들도 좋고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